안녕하세요, 박종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현금 흐름표에 대한 실질적인 기재 여부,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을 설명드릴 건데요. 어떻게 보면 현금 거래이냐 아니면 비현금 거래이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현금 흐름표라는 것이 작성되는 목표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현금으로 집계될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현금으로 집계되는 시점들을 어떤 기준으로 의거해서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자, 그러면 그런 바운더리에 있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이게 그렇다면 실제 이 거래 내용 자체가 현금 흐름표에 기재를 해야 될 내용인지 아니어야 되는지, 그거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려면요, 우리가 거래라는 것을 현금의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거래라고 하는 것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현금 흐름표라는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이것이 현금에 대한 여러 가지 특정 기업의 현금 보유 정도라든가 현금의 지급 상황에 대한 상황을 변화를 주는 현금에 수반된, 현금 변화를 수반한 거래인지랑요, 현금 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비현금 거래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물론 거래를 구분하는 방식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표의 관점에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비현금 거래로 구분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비현금 손익거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즉, 회사의 이익이나 손실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그런 내용일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비현금 손익거래라고 해서 비현금 거래로 해당돼서 절대 현금 흐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현금 교환거래라는 게 있어요. 이 비현금 교환거래 역시도요, 분명 이건 요거랑 좀 다릅니다. 현금의 흐름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변화는 있지만 그 변화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 통화로 가지고 있던 돈 5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달한 채권을 바꿨다. 그러면 둘 다 현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것은 현금이 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내가 현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체계의 내용만 바뀐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일종의 뭔가 교환만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현금의 증감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단순 교환만 일어난 것들도 역시 현금 흐름표에는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자, 왜 기재사항이 아닐까요? 현금 흐름표는요, 처음부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제 지급 여력이 얼마나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여력을 바탕으로 지급을 잘할 수 있으려면 증가가 되거나 여지가 줄어들면 감소가 돼야 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냥 지급 여력이 똑같아지는 단순히 형태만 바뀐 것은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는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신용분석사 시험에는 이게 추상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다음 중 현금 흐름표에 기재될 사항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아니면 다음 중 현금 흐름표에 기재될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게 나올 텐데요. 그러려면 현금 거래, 비현금 손익거래, 비현금 교환거래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각각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 위에 해당되는 건지 이 밑에 해당되는 것인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금 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현금 거래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현금 손익거래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게 이제 감가상각이에요. 이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특정 회사의 기계라든가 설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사게 되면 10년 이상 장기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산 그 시점에만 전부 비용 처리를 했었을 경우에는 그 설비 투자를 한 그 해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 손실을 본 걸로 나오고, 그 다음 해부터는 그 기계를 계속 사용하니까 무조건 흑자를 본 게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를 구입한 그 비용을 그 기계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 기간에 균등해서 분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낸 개념이 감가상각비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기계가 자꾸 마모되거나 손실되는 부분을 다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 그 기계가 실질적으로 고물단지가 됐었을 때 그 기계를 다시 살 수 있는 작은 부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기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감가상각비처럼 실제 현금 지출은 안 이루어졌지만 현금 지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표시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감가상각비 말고도요, 무형자산도 역시 요즘은 상각을 합니다. 무형자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따라서 이 무형자산에서 나오는 일정한 어떤 비용적인 측면을 역시 감가상각이라는 유사 개념을 통해서 이게 균등해서 분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해당돼요. 퇴직급여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게 분개해놨다라고 해야 되나요? 계상해놨다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그 우리 회사 직원이 퇴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아직 퇴직급여를 낸 건 아닙니다. 그죠? 퇴직금이라고 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국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퇴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에게 그동안 퇴직금입니다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한 방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나중에 역시 한 번에 그런 커다란 지출이 생길 텐데, 그것을 그런 퇴직금을 실제 지출했을 그 시점에만 우리가 비용 지출로 카운트를 해버리면 그 중간에는 퇴직급여가 실제로 정기적으로 나간 부분이 반영되지가 않은 거잖아요. 채워놓은 부분을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한 번에 그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 그걸 왕창 잡아버리면 그 해년도에 실제 그 기업 활동이 또 왜곡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일종의 감가상각과 비슷하게 해요. 그 직원이 퇴사할 때 나중에 줄 퇴직금을 일정 부분 계속 우리가 계상해 놓고 세이브해 놔야 되는데, 그런 비용도 실질적으로 돈이 나간 것은 아니지만 비용으로 처리만 된 부분이죠.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게 바로 현금이 지출되지 않은 손실이거나 이익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비현금 손익결에. 그래, 이런 것들은 전부 현금 흐름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현금 흐름표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현금 손익거래는 이렇게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현금 교환거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비현금 교환거래는 현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현금 변동에는 전혀 영향을 주진 않는데 뭐에만 영향을 주느냐? 자산 및 부채 항목에만 변화가 있어요. 즉 현금만 영향이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에 안 들어가는 것이지, 비현금 교환 거래는 다른 재무제표에는 당연히 그 내용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현금 흐름표에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현금 그 교환 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자주 우리가 신용분석사의 예시로 드러나는 게 무상증자, 무상감자가 여기에 해당돼요. 자, 무상증자는 뭡니까? 무상으로, 즉 대가를 주지 않으면서 자본을 증가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본을 증가시킨 방법 중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 회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이득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순이익이라든가 잉여금, 그 이익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가지고 남겨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잉여금은요, 물론 나중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다른 투자에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도 반영할 수 있냐면, 이 잉여금의 내용을 바로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다시 없애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주주들에게 그 이익 잉여금 부분을 바로 자본화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이익 잉여금 금액만큼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주들은 뭐 특별히 더 받은 것도 없잖아요. 원래 그건 내가 받아야 될 돈이니까요. 자, 그렇게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들에게 추가적으로 뭔가 대가를 주지도 않았고요. 대가를 뭐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사에 있었던 이익잉여금을 이제 자본화하는데, 자, 그러면 회사는 실질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은 자본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회사의 주주의 자본으로 구성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현금이 나간 것도 없고 들어온 것도 없어요. 주주들이 추가적으로 더 자본이라고 해서 납입한 것도 없고, 회사가 원래 벌어서 더 가지고 있었던 이익 중에서 현금화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익 중에서 일부를 자본으로 형태를 바꾼 것일 뿐입니다. 즉 비현금성 교환이 된 거예요. 계산 과목이 바뀐 것이죠. 이렇게 무상증자가 일어나는 것은 현금의 실질적인 유출입이 없다라고 해서 당연히 현금 흐름표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상감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예요? 자본을 실질적으로 뭔가 지출하거나 들어오거나 그런 변동사항 없이 자본 스스로의 전체적인 폭을 감소시킨 것을 무상감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현금의 실질적인 유출입이 없기 때문에 바로 비현금 교환자산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사채의 전환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 전환사채의 전환 역시도 전환했다는 것은 이런 거죠. 원래 채권이었다가 주식으로 바뀐다든가 뭐 이런 형태인데요. 결국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사실, 돈을 우리 기업 입장에선 빌려서 들어왔건 투자자가 투자한 돈으로 들어왔건 간에 자금이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금을 들어온 그 자금 내용을 보내준 사람이, 야, 내가 너희 회사한테 돈을 빌려줬잖아. 그러지 말고 내가 그냥 너희한테 투자한 걸 바꾸면 안 될까? 라고 했었을 때는 어차피 들어온 돈의 성격이 바뀐 것이지 돈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거나 덜 들어온 거, 그런 것들은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전환사채에 전환된 내용은 바로 뭐다? 비현금 교환거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기차입 부채의 유동성 대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차입 부채의 유동성 대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차입으로 우리가 부채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유동성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유동성 대체만 이루어진 것이지 자금이 실제로 나간 거나 들어온 것은 없거든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비현금 교환 거래라고 해서 이것도 어떻게 된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도 현금 흐름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꼭 구분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험에 출제가 곧잘 됩니다. 다음 거래 중에서 현금 흐름표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거래 내용은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분하시는 내용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겁니다. 이제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통칭해서 현금 흐름표라는 것은 지급 여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을 바탕으로 집계된 재무제표 중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설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현금 흐름표의 유용성이라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유용성 1은 뭐에 해당되냐 하면요,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래 현금 흐름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현금이 얼마가 수입되고 얼마가 지출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과정에서 앞으로도 이 기업은 현금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이, 힌트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당장 있는 우리가 현금의 수준도 알 수가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현금 흐름이 창출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기업에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외부 부채에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즉 배당금 지급 수준이라든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이라든가 그 밖에 추가 외부 자금 조달
수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배당금 지급 수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업에서요 빚을 내서 배당금을 지급하진 않습니다. 배당금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생기면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우리 회사 투자자라는 건 그 내 회사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이익이 생겼네, 그럼 나도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받아야지, 회사의 주인이니까요. 바로 그런 형태로 배당금은 이익이 있었을 때 지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현금, 지급할 수 있는 뭔가 여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배당금을 줄 수가 있잖아요. 현금 흐름표는요, 영업활동이나 그 다음에 영업의 활동을 통해서 얼마의 실질적인 돈이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 이것을 바탕으로 배당을 지급할 수 있어서 배당 지급 수준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부채 상환 수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돈을 벌어서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벌어서 빚을 얼마 정도나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지, 이건 당연히 현금 흐름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이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지금 투자자들에게 줘야 될 돈 수준, 아니면 이건 지금 외부로부터 빌려온 돈에 대한 지급 수준, 이런 것들을 판단한 것이라면, 세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추가로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올 수 있는 수준, 여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현금 흐름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이거죠. 기업에서 어떤 은행에 신규 대출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럼 그 은행 직원은요, 당연히 이 회사가 한 달에 도대체 얼마씩 벌고 있는 회사야 라든가, 아니면 도대체 현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근거해서 신규 대출을 해주겠죠. 따라서 현금 흐름표에 있는 내용은 기존에 들어가 있는 어떤 투자나 또는 부채,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급 여력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도 같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당기순이익 때 실질이라고 쓰는 게 좋겠네요. 실질 현금 유입의 차이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이익이라는 건 회사가 실제로 번 돈인데 이게 실제 현금 유입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당기순이익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용으로 다 투영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들어온 계산된 금액이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기순이익 계산 과정에서는 현금 지출이 수반되지 않은 비용이나 이익,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당기순이익만을 바탕으로는 우리가 자금을 지출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신용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당기순이익은 100억으로 딱 찍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통장 금고를 열어봤다, 아니면 은행 회사의 사금고를 열어봤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럴 수 있거든요. 매출 채권만 잔뜩 받았는데요, 어음만 받았는데요, 발생만 했지 아직 현금이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100억이라는 당기순이익이 잠정적으로 있을진 모르겠지만 해당 기업의 금고라든가 통장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실제 100억이 있는 회사와는 당연히 또 차등을 둬야겠죠. 따라서 당기순이익과 실제 현금이 유입된 수준은 다른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도대체 그 기업이 현금이 10억 원만큼 들어왔다라고 했었을 때 현금이 도대체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발생 원인, 아니면 현금을 지출하게 되는 궁극적인 그것에 대한 발생 원인,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금 흐름표는 바로 이런 유용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 부분, 현금 흐름의 발생 원인을 규명한다라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그러면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표를 어떠한 분류 체계로 지금 작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현금 흐름표에서 현금의 흐름의 분류 체계는요, 하나는 영업 활동을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어요. 즉 일상적으로 그 기업의 주력 업무죠. 무엇을 팔 것이냐, 무엇을 서비스할 것이냐, 바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유입과 지출을 적어 놓은 게 영업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고요. 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말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영업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기계도 사와야 되고요, 설비 투자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이 영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와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때도 있어요. 바로 그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직접적으로 물건을 딱딱 만드는 데 투여된 비용이라든가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종의 그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우리가 투자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자 활동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영업 활동과 투자 활동 말고 돈이 이제 유출되거나 유입되는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재무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요, 이렇게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이 세 가지 큰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기업마다 사실 영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을 거고요, 어떤 회사는 제품을 만들어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회사는 무형의 무엇인가를 자꾸 릴리즈하는 회사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영업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영업 활동에 필요한 설비 투자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 활동으로 조달하는 분류할 수 있는 내용도 어느 정도 달라진다는 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정도 이해하셨으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해당되는 거 있죠. 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요. 우리가 영업활동의 결과는 어디서 얻어지냐 하면요. 바로 손익계산서에서 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디요? 손익계산서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손익계산서의 전반적인 내용 뭐 있습니까? 맨 위에 매출액부터 그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 원가 쓰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쓴 다음에 영업이익 말고 그 다음에 영업과 관련 없는 관계가 조금 있는 판매관리비라든가 이런 거 쭉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경상이익 쓰고 쭉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게 돼 있죠. 바로 이렇게 기업이 하고자 하는 가장 본연의 업무인 영업활동에 대한 정보는 바로 손익계산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그대로 넣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또 현금 흐름과 관계가 없는 내용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일단 작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금 요게 이제 그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염두에 두고 현금 흐름표에 넣어야 되는 내용은 뭐냐? 당연히 일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죠. 유출이. 이 과정에서 무엇도 들어가게 되냐 하면요. 매출 채권을 받은 것은 사실 현금 흐름표에 들어가진 않는데 매출 채권을 회수한 것은 당연히 현금 흐름표에 들어가야겠죠. 따라서 이건 실질적으로 자금이 유입된 것이니까요. 매출 채권을 회수한 것은 당연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 기업으로부터 이자를 받았다든가 해서 배당금을 받은 거 있죠. 이것은 기업 현장에서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기타 그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는 않는 이런 거래지만 이거 역시도 우리가 영업활동의 하나의 내용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자를 수익했다든가 배당금을 수익한 이런 내용들도 역시 뭐다? 영업활동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들어가야 될 게 요거 들어가야죠. 생산 과정에서 생산 요소 투입에 사용한 비용들, 특히 현금이 유발된 비용이죠. 현금 유발이 수반된 비용들이 바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계산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원자재를 구입해 왔다든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구입해 왔다든가 아니면 상품 판매에 필요한 종업원을 고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영업활동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실질적으로 또 어떤 비용이 나가냐 하면 세금이 나갑니다. 법인세, 비용, 이런 세금 비용 부분도 세금도 사실 영업활동이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세금 활동 역시 바로 법인세, 비용 등 이런 것들이 영업활동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죠. 물론 뭐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이자 수익과 배당금 수익이 우리가 이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이자 수익과 배당금입니다. 영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이자 수익과 배당 수익은 다른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영업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이런 것들이 크게 포함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집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법이 있고요. 하나는 간접법이 있어요. 직접법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현금 흐름이 유발됐던 이유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하나 열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나는 종업원에게 얼마의 돈을 줬어. 그러면 종업원 지출 쓰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이자를 얼마 받았어. 이자 수익이 유입되면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사유가 발생된 그 항목과 거기에 해당된 내용을 하나하나 써주는 것이 직접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간접법은 뭐냐? 간접법은요. 그 현금 흐름이 유발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하나하나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금 흐름표는 아까 어디에서 기반돼서 나온다고 했었죠? 손익계산서에서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역추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손익계산서의 맨 밑에 있는 다 이것저것 차감하고 이것저것 들어온 거 다 해서 결국 우리 회사는 이만큼 벌었어 라고 시작한 당기순이익부터 거꾸로 이제 확 들어가는 겁니다. 당기순이익에서요 무엇을 먼저 해줘야 되냐 하면 현금 실질적으로 유출이 없었던 비용 있죠. 현금이 실질적으로 유출되지 않았던 비용 같은 경우는 실제 돈이 안 나간 거니까 다시 가산해 줘야 되죠. 이건 돈이 안 나갔잖아요. 근데 왜 돈 나간 걸로 치세요? 라고 하면서 다시 더해 줘야죠. 그 다음에 현금이 유입된 적이 없는 수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금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 당기순이익에 포함시켰어요? 이건 빼세요 해서 차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요.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자금 흐름과 관계없는 내용들을 더해주고 빼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영업활동과 관련된 현금 흐름을 집계하는 방식을 간접법이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사유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루어 짐작해서 그러한 현금 흐름의 변화를 진단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직접법과 간접법 그 집계 방식은 다르지만 여러분들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결과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요. 직접법으로 집계한 결과와 간접법으로 집계한 결과가 다르면 사실 회사에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금 흐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재무제표에서요,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회사의 자가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매년 이 10억짜리 기계를 1년 똑같이 1억 해가지고 10년 동안 감가상각해야겠다. 이렇게 할지, 아니면 그것을 좀 더 실질적으로 그 기계를 사용했던 그것에 근거해서 비례해서 감가상각비를 정리할지, 이것은 회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요, 회사 스스로 이건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이건 저렇게 해도 되지 않아? 라고 하면 실질적인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판단하는 현금 흐름표의 가장 큰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간접법으로 하든 직접법으로 하든 결과는 똑같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투자활동이나 그 밖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